Sounds good. Feels good. 대선 디데이 55일에 함께하는 대선 꼭지점입니다. 이번 대선의 꼭지점 위에 두고 꼭 지금 다뤄야 하는 점, 다뤄지지 않는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대선 꼭지점인데요. 애들 크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우 정말 돈 들어갈 일밖에 없어 이러는데 나라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커갈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사실 돈 들어갈 일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 어디서 납니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대선 후보들은 뭐 해준다고만 말하고 그 돈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말들은 안 해요. 그러면 마법사고나 사기꾼이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대선 꼭지점에서 세제 개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주제 하기 전에 제가 좀 걱정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이름을 이슈앤피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생경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오늘 주제에 이상민 위원님까지 나오셨으니 이 프로그램 이름은 뭐죠? 이슈앤피플입니다. 이슈앤피플입니다. 생생경제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입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전 사실 이 세제개혁보다 저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 그렇죠. 죄송하지만 자 대선 꼭지점 오늘 다룰 주제가 세금인데 근데 이거 사실 다루기 싫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모든 후보들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국민 입장에서도 세금 올리겠다고 막 이런 말 하면 그렇죠. 사실은 불편한 게 당연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저만 불편해요? 그 모든 국민이 불편한데요. 근데 문제는 네. 뭐 세상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도 없고 일하기 좋아하는 직장인도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고 해야 되니까. 살려니까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 세금 얘기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재정이 필요하니까 세금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 세제 개혁에 대한 거를 짚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과 자산 소득의 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독일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 과세 강화를 주장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 결과를 얻었다. 예. 이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미국과 독일은 대선 후보들이 세제 개혁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예, 세제 개혁 얘기를 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잖아요. 이 당과 저 당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다른 이유 자체가 조세 정책 때문에 이 당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조세 정책, 재정 정책을 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이게 유럽 국가들의 일반적인 대선 투표 형태죠. 그렇죠. 우리가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정책을 실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의 근원인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입장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왜 우리 대선 후보들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세금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전략적 모호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 얘기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트릴레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딜레마. 그렇죠. 딜레마는 아시잖아요. 네. 딜레마는 모순 관계에 있는 거죠. 트릴레마는 삼중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트릴레마는 뭐냐면은 지출, 뭐 복지 지출이나 뭐 경제 지출 많이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세금은 많이 내면 싫은 거죠. 그리고 부채는 적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모순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늘리려면은 세금을 늘리려든지 부채를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 재정의 트릴레마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 세 개 트릴레마 중에서 셋 다 하겠다라는 공약이 대부분이에요. 셋 다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도 확실하게 늘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국가 부채도 줄이겠다라고 하고 근데 세금 세금은? 늘리겠다라는 말은 안 하고 근데 세금은 안 늘리겠다. 뭐 안 늘리겠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늘리겠다는 말을 안 안 한다. 하니까 뭐 오히려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많이 하죠. 뭐 종부세, 뭐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네. 뭐 이것을 보면은 재정의 트릴레마에 위배되는 공약이 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 제가 생생경제 할 때 우리 위원님하고 사실 이 국가 부채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부채가 적다고 좋은 것이냐. 예. 그런 이야기, 재정 건전성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쨌건 우리 대선 후보들이 이 재정에 트릴레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하겠다. 아주 그렇죠. 다들 능력자신가 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래도 세제 개편에 관련된 거 대선 후보들 정책 좀 있는지 좀 보셨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럼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출 구조 조정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저는 지출 구조 조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있고. 그렇겠죠. 이런 부분을 더 효율화한다라면은 정말 트릴레마를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어허. 부채도 안 늘리고 우리는 지출 늘릴 수 있는 수단도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잘 조절하면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지출 구조 조정은 굉장히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은 맞는데 음흠. 도대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100조를 마련할 수가 있을지 200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한계가 있는 건데. 한계를 우리는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윤석열 후보는 일단 지출 구조 조정으로 좀 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0조 정도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도 가끔 해요. 근데 저는 그 50조까지는 마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올해 그 지출이 중앙정부 지출이 한 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법적 의무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면 300조. 근데 300조 원 중에서 10%를 지출 구조 조정하면 30조 원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30조 중에서도 우리가 인건비나 국방비 같은 경우는 함부로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빼면은 우리가 한 20조 정도를 우리가 지출구조 조정 대상이고 네. 그중에서 10% 줄여봤자 최대 그러네요. 20조 원 이상은 지출구조 조정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그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뭐 복지 지출의 맛을 들으면은 여기서 증세에도 사람들이 좀 동의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좀 흐려요. 전략적 모호성. 네, 전략적 모호성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거보다는 정직하게 네. 도대체 어떤 그 부분을 과세를 해서 더 증세를 해야겠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국토보유세라는 부분도 말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국토보유세도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이 나온 건 않았다. 아닙니다. 사실은 조세개혁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말하지 않으면 임기 중에 동력을 받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세 공약 같은 경우는 이 정권 초에 하지 못하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국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초에 가장 힘이 있을 때 하고 하지 못하면은 정권 후반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정권 초에 하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는 이 조세개혁 어떻게 잘했어요? 조세 개혁, 증세 같은 것들은 사실상 뭐 소위 말하는 핀셋 증세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핀셋 증세는 초고소득층의 세율을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어떤 뭐 증세라는 것이 우리가 종부세 그리고 초고소득층 증세 그거 두 개 정도는 뭐 증세를 했다라고 평가 가능하죠. 자, 우리가 참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뭐 탄소 중립도 해야 되죠.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 투자해야 되죠. 4차 산업 사회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되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죠. 예. 그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오후 1시에 김혜민의 이슈 앤피플 듣는 거 말고는 그건 돈이 안 들어요. 공공재 그렇죠. 전파를 통해 나가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좋은 지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종부세니 양도세 같은 경우는 두 후보 모두 이게 내린다 어느 정도 뭐 좀 강조점은 다르긴 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내린다 그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종부세를 내린다라고 하는데요. 뭐 물론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이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세금은 없어요. 소득세, 그렇죠. 법인세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을 최대로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걷는 것이 세금이에요. 근데 뭐 정책적으로 저는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근데 내린다라는 것을 공약을 하는 후보라면은 이것을 내리면은 다른 데서 그렇죠.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는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내리면은 그럼 다른 세목은 올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이것을 내린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이거를 내리는 대신에 소득세를 올리겠다 또는 법인세를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것이죠. 근데 지금 종부세, 양도소득세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이런 세금 아까 뭐 소득세 얘기도 하셨고 이런 세금 내는 사람들 한정돼 있는데 예. 이게 정치화되고 쟁점화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거를 그리고 이용하고 이런 대선 후보들의 그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과 지출, 그러니까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일부러 이 유권자들이 연관짓지 못하는 것을 바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들의 말에 믿지 말고 후보들은 말하고 싶지 않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는 너무도 참 필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은 이슈앤 피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민의 이슈앤 피플입니다. 감사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후보들이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부세 내린다는 말은 편하니까 하는 거고 그렇죠. 결국 이거 내리고 어떤 걸 올리느냐는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점검하고 해야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 저도 딱 정리가 되는데 사실 세금이라는 게 단지 필요한 일에 돈을 쓰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진 시대에 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사회 시스템 안에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부터 그 코인, 뭐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두 후보를 주도로 민주당과 국힘당이 모두 동의를 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조세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을 과세하겠다는 것은 가상자산을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하고 보호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은 규제와 보호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규제와 보호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코인을 만든 회사가 갑자기 코인을 다 팔고 잠적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과세 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건데 불행히도 올해부터 하기로 하고 법까지 이미 다 개정된 건데 다시 또 법을 개정해가지고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가상화폐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얼마나 토론했어요. 이게 진짜 뭐 신기루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거는 화폐다 이러면서 이게 또 정치 쟁점화 됐거든요. 이게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루다 화폐다 뭐 이건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가상화폐 관련된 세금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증권거래세는 어때요?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그 양도 차익 소득세랑 결부되어서 말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 증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계속 여태까지 안 됐었어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이 내년부터 과세가 되게끔 이 법이 개정이 이미 됐고요. 그렇다면은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거래세는 뭐 인하를 하는 것은 뭐 나름대로 논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라고
된다라고 말하는 후보들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일부러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말 안 하려는 곳을 봐라라고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죠. 팁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관련 얘기도 좀 해보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탄소중립 얘기했지만 이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면 이것도 돈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된 대보들의 공약이 있어요. 예. 뭐 요즘에 좀 새로운 세금이 뭐 탄소세, 디지털세, 로봇세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디지털세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하기도 전에 뭐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로 전 세계가 같이 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의 노력 필요 없이 그냥 어차피 모든 나라가 다 동시에 할 거니까 이것은 저절로 되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로봇세 이런 얘기도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로봇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이 그러니까 현재 도대체 로봇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다리가 달려야지 로봇인지 아하. 아니면은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기계 시설이 로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생산성 향상 시설에 오히려 R&D 공제 같은 것들이 이게 하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공제를 해주고 한쪽에서는 과세를 하고 이거는 마치 브레이크와 악셀을 동시에 밟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로봇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떤 로봇세가 뭔가 좀 새롭고 힙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적 느낌만으로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것이 어떤 책임 있는 후보의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새로운 단어로 좀 힙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결국은 가장 큰 이 세금의 액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대 세목이 바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목 말고 다른 세목은 우리 세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대선 후보라면은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공법이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몰랐으면 하는 거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전략적 저는 모호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항목 조율할 때 자잘한 거 조정해봤자 뭐 티도 맞습니다. 안 나잖아요. 결국 큰 항목들, 그 항목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큰 항목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법인세는 아무래도 뭐 기업의 눈치와 그렇죠. 네, 여러 뭐 가지. 소득세 올린다, 뭐 부가치세 올린다, 이런 공약을 하고 이 대통령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을 해야죠. 근데 왜 될 수 없어요? 아까 전에 미국과 미국과 독일 사례도 그렇죠. 이야기했지만 유럽은 정확하게 이 조세 정책을 가지고 정당을 뽑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선진국의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이 조세 정책, 재정 정책이다. 우리도 이 조세 정책, 재정 정책으로 이 후보를 뽑을지 저 후보를 뽑을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성숙된 민주사회 시민이라고 인식을 맞아요. 하고 이 우리 시청자, 이 청취자부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당장 나라에서 이제 지원금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주는 지원금 이런 거 우리한테 이렇게 살로 다가오는 맞습니다. 피부로 다가오는 정책들이잖아요. 그거 다 세금 어떻게 쓰느냐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 지원이 최소 두 후보 모두 50조 원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뭐 100조 원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가 10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전체를 다 써도 100조 원인데. 근데 증세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 증세를 뭐 어떤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좀 새로운 세목만 말을 하지 가장 중요한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세를 말하고 있는 후보는 없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50조 원과 100조 원에 이르는 그런 소상공인 지원책을 말하는 걸 보면은 이것은 뭔가 이 마법사인가 봐요. 마법사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마법사냐 사기꾼이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 정부에서 이거 받을만 해. 우리 받아야 될 의무 있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받아야 될 권리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럼 증세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럼요. 예, 이것이 받아들이는 굉장히 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변해야지 정치인이 변하는 거죠. 뭐 그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들 딱 그 수준을 넘는 정치인은 우리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건 좀 기분 나쁜데요. 아, 그런가요? 지금 대선 후보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꼭지점 증세 관련된 세제 개혁 관련된 이야기 나라살림 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과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